저는 차의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과학교실로 변경이 되었어요. 의과학교실에서 일하고 있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프로테오믹스를 전공을 했고, 이 앞으로 4개월 동안 여러분께 프로테오믹스의 기초부터 응용까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이 프로테오믹스 분석 방법 자체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 저희 미래의학연구원 첨단오미스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첨단오미스센터는 작년 11월에 개소가 되어서 다양한 클리니컬 언맷 니즈를 이 오믹스 분석 기반의 분석 방법, 연구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이제 임상 그리고 오믹스 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는 이성환 교수님, 그리고 유전체 영학 연구를 하고 수행하고 계시는 정재균 교수님, 그리고 생물정보학 연구 수행하고 계시는 황소영 교수님, 그리고 단백체학 연구를 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 김영수 센터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융합 연구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어, 공동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특히 유전체 분석과 단백체 분석에서는 다양한 연구 상담과 분석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요 내용은 이제 어, 이 페이지를 제가 올려드리는 그 강의 자료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네 번에 걸쳐서 프로테미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은 이제 방법 자체, 원리, LCMS로 대체 프로테미스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2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다양한 이 바이오로지컬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프로테미스가 접목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것이고, 4주차에는 이제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이제 적용이 가능한 프로테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믹스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믹스는 어떤 한 집단을 총체를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생물학에서는 우리 생명 현상을 주도하는 다양한 생분자들의 총체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유전 물질을 이제 연구하는 이제 지노믹스, 에피지노믹스, 트랜스크립토믹스가 있겠고, 단백질의 경우에는 프로테오믹스, 이 메타볼라이트, 스몰 몰레큘 다양한 케미칼들을 연구하는 메타볼로믹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나무보다는 숲을 관찰하는 거시적으로 이 생분자들을 관찰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이제 저의 관점에서는 이 숲을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생명 현상을 주도하는 핵심이 되는 그런 중요한 나무를 찾아가는 그런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단일 오믹스들을 연구를 이제 많이 해 왔었는데 이 다음 단계로는 최근에는 이제 멀티 오믹스의 단계로 넘어가서 중요한 이제 어, 멀티 레이어 바이오 몰레큘을 연구하는 식으로 접근법이 이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믹스에는 지금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노믹스, 에피지노믹스, 트랜스크립토믹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 물질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연구 방식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NGS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프로틴 그리고 이제 메타볼라이트의 분석에서는 이제 LCMS 또는 이제 NMR 같은 이제 장비들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테오믹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 어, 이런 멀티오믹스, 이 다양한 멀티오믹스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음, 넘어가지가 않네. 네. 프로틴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기능을 하는 생분자이고 그 피노타입에 가장 가깝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프로테오믹스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이 프로틴의 발현을 제대로 하이스루프 방식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적었기 때문에 mRNA를 분석을 해서 mRNA 발현을 통해서 프로틴도 그렇게 발현할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은 최근에 멀티오믹스 연구에 따르면은 동일한 바이올로지컬 시스템 내에서도 mRNA들의 발현과 프로틴들의 발현에서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제 밝혀졌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틴 발현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많이 높아졌고, 또 그에 따라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하이스루프 프로테오믹스 분석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 따라서 최근에 CMS 기반의 프로테오미스가 많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프로테오미스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프로테오미스를 분석을 하는 방식은 사실은 LCMS 외에도 여러 가지가 이제 있지만 현존하는 방식 중에 가장 하이스루풋이고 가장 분석적으로 정확한 방법은 LCMS를 이용하는 분석 방식입니다. 프로테오믹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틴의 오믹스 연구이고요. LCMS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와 MS, 매스 스펙트로미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LCMS라고 쓰는 이유는 LC가 매스 스펙트로미터 앞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CMS 기반의 프로테오믹스는 다음과 같은 분석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먼저 이제 바이올로지컬 샘플이 이제 있게 되고요.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추출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생체 시료들을 얘기를 합니다. 세포라든지 조직, 뭐 바디 플루이드, IP를 한 단백질들만을 추출한 그런 샘플까지도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걸 이제 샘플 전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틴을 뽑아내고 이걸 펩타이드로 조각을 내게 됩니다. 프로테인 자체를 질량 분석기 LCMS로 분석하는 방식도 있지만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방식은 펩타이드로 쪼갠 다음에 다시 프로테인으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어셈블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펩타이드 조각이 된 상태에서 이 펩타이드 조각이 LC로 주입이 되게 되고 LC를 통한 뒤에 매스 스펙트로미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LCMS 기반의 프로테미스로 무엇을 보고 싶은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으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성적인 분석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체 시료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단백질들이 정확하게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프로테미스 분석을 통하면 이 단백질들의 아미노애시드 서열을 알아낼 수가 있고 따라서 미지의 단백질 구성을 가지는 그 생체 시료 내에 어떤 단백질들이 존재하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정량적인 분석입니다. LCMS 기반의 프로테미스를 이용을 하면은 그 단백질들이 우리가 찾아낸 단백질들이 그 시료 내에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석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 목적을 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펩타이드로 제작이 된 이 시료들에서 이 펩타이드가 LC로 주입이 되고 질량 분석기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체적인 과정이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LC에서 LC에 이제 펩타이드 시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펩타이드 시료가 LC 내에서 이 크로마토그램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 크로마토그램을 통과하면서 펩타이드들이 분리가 되고요. 분리된 펩타이드들은 이렇게 질량 분석기로 이어지는 관을 따라서 질량 분석기로 주입이 되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이온화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도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량 분석기 내에서는 여기 이제 진공 상태입니다. 질량 분석기 내부는 이 진공 상태에서 펩타이드들이 안으로 주입이 되어서 여기서 질량이 재어지게 됩니다. 펩타이드들은 이 크로마토그램을 먼저 지나가게 되는데 이 크로마토그램에서 이 펩타이드들은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분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물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LC에서 크로마토그래피를 지나는 펩타이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앞에 부분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샘플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생체 시료 내에는 단백질 외에도 다양한 케미칼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 이제 케미칼들하고 같이 이 펩타이드들이 LC에 크로마토그래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퍼레이션이 되는 컬럼에서 이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질량 분석기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이제 이 과정으로 이제 중요한데 여기에서 펩타이드들은 이제 각 펩타이드의 특성에 따라서
여기에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친수성, 소수성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데 자세한 과정은 이제 오늘 조금 생략을 하고 친수성, 소수성에 따라서 그 특성에 따라서 이 컬럼 안에서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펩타이드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펩타이드들로 분류가 되어서 배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수성, 소수성, 펩타이드들의 성질에 따라서 그 크로마토그래피 상에서 분리가 되고 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개념적으로 이런 펩타이드들로 이렇게 펩타이드들이 분리가 되어서 용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피크들이 일단 어떤 펩타이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시간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펩타이드들이 크로마토그래피 위에서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씩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분리를 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하나의 커다란 피크로 나오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넓게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용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피크는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펩타이드들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걔네들이 같이 뭉쳐서 이렇게 용출이 되고 있다.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면요. 여기에서 펩타이드들이 수만 개의 펩타이드들이 여기에서 분리가 일어나서 여기 LC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컬럼을 빠져나갈 때 역시 시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여기 있는 애들부터 피크들부터 여기 있는 뒤쪽에 있는 피크들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온화 장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량 무섭기로 이동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 그다음은 질량 분석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펩타이드들은 질량 분석기로 이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이 질량 분석기라는 것은 질량을 시료 내에 있는 질량을 정확하게 재어서 그것을 분광계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서 나누어서 스펙트럼에 기록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혼합 시료 내의 펩타이드들의 개별 질량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재어서 분류하고 그 측정값을 스펙트럼, 2차원 스펙트럼에 나타내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질량 분석기는 펩타이드의 질량을 수용액 상태에서 재지 않고 기체 상태에서 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 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펩타이드가 물에 녹아져 있으면은 물 분자들이 같이 이제 주변에 있게 되는데 그 물 분자들은 이제 18달톤의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펩타이드의 질량을 재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또는 다양한 용매들을 다 제거를 하기 위해서 펩타이드를 기체로 만들어내고 그 기체 상태의 펩타이드들을 질량 분석기로 주입을 해서 질량을 재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 분석기는 펩타이드가 기체로 바뀌어 있는 이온. 그래서 그러면서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 전하를 띈 이온 상태의 펩타이드의 질량값을 측정을 하고 크기 순으로 분리시키게 됩니다. 분석 결과로부터 우리는 펩타이드의 총 분자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펩타이드가 만약에 여섯 개의 아미노애시드를 가지는 펩타이드가 만약에 기화가 되어서 질량 분석기 내로 들어가서 질량이 재어지게 되면은 그 여섯 개의 아미노애시드의 합의 질량값이 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량 분석기는 시료 도입부, 이온 화부, 질량 분석부, 그리고 이온 검출부의 네 부분으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시료 도입부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말단이라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리가 된 같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펩타이드들끼리 분리가 된 이제 펩타이드들을 흘러서 이제 시료가 도입이 되는 질량 분석기 쪽으로 도입이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온화부는 그 이후에 시료 도입부 이후에 시료에 큰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시료의 용매, 수용액을 증발시키고 펩타이드들을 기체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질량 분석기에서는 시료 도입부하고 이온화부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량 분석부이고요. 이게 이제 매스 애널라이저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펩타이드의 질량을 재는 저울입니다. 근데 이제 킬로그램 단위를 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달톤 단위의 분자량을 잴 수 있는 저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온 검출부는 이제 질량을 재고 나서 그 펩타이드들을 전기신호로 바꾸어서 이제 데이터 시스템으로 옮겨서 스펙트럼으로 변환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시료 도입부하고 이온화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빠져나온 관이고요. 이 관의 끝에 이제 이온화부가 달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 관이 있고요. 관 끝에 전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 끝에 강한 전기 에너지를 이제 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용매의 증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증발되는 모양이 약간 스프레이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온화의 방식을 일렉트로 스프레이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사진으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분사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여기 이제 고압의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용매가 분사가 되면서 전기 분해가 되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화학식이 조금 나오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화학 이제 식을 통해서 이 물이 액체 상태의 물이 이제 기체 상태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이 전하를 물 분자에 있던 전하가 이 펩타이드에 옮겨가게 되어서 펩타이드가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전하를 띈 기체 상태의 펩타이드가 여기 바깥은 대기압이고 안쪽은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일로 쏙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질량 무섭기 내부로 쏙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인 질량 분석부 저울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저울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또 질량을 재는 이 분자량을 재는 방식이 이제 현존하기로는 5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이제 가장 간단하면서도 이제 널리 쓰이고 있는 이 토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식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펩타이드 분자들을 기체 상태로 된 펩타이드 분자들을 날려서 돌아오는 시간을 재서 타임 오브 플라이트를 재어서 이것을 질량으로 변환하는 측정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건 이제 어렵지가 않은 게 이 펩타이드 분자들은 지금 양전하를 뜨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익스트랙터 쪽에 금속판에 양전하를 주게 되면은 펩타이드들이 다 한쪽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반사판 리플렉터에도 양전하를 띄게 하면은 반사가 되어서 이 디텍터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비행 시간을 측정을 되고 이 비행 시간은 여기가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행 시간은 오로지 이 분자량에만 연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행 시간으로부터 분자량으로 치환하는 공식이 이제 이미 1940년대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 알고리즘이 질량 분석기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그 변환을 수행해 줍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펩타이드 시료를 주입을 한 다음에 분석을 시작을 하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분자들을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질량값으로 변환까지 해주는 그 결과값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이제 분자량이 낮은 펩타이드겠죠? 이건 이제 먼저 들어오게 되고 이 낮은 쪽으로 측정이 되고 무거운 빨간색 분자는 뒤쪽에 측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토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용이 돼서 사용이 되는 부분이 이제 주로 말디 토프의 질량 분석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디는 이온화의 다른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이 말디 방식하고 질량 분석을 하는 토프 방식을 붙여서 말디 토프라는 이제 제품이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진단검사과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토프 방식도 굉장히 질량을 빠르게 잴 수 있고 말디 방식도 굉장히 빠르게 분석하는 측면에서 빠르게 이온화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다 빠른 결과를 얻어야 되는 병원에서 박테리아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이온화부이고요. 이온화부에서는 이제 일렉트론 멀티플라이어 등의 이제 장치가 있어서 질량이 재고 난 다음에 그 기체 상태의 펩타이드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면은 데이터가 기록이 되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어떤 한 순간에 비슷한 성질을 공유하고 있어서 LC에서 비슷한 시간에 분리가 되어서 질량 분석기로 들어간 펩타이드들의 하나하나의 질량이 2차원 스펙트럼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순간순간 계속 데이터가 얻어지고 사용자가 그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아무 정보도 얻을 수가 없죠. 펩타이드에 대해서. 다 그냥 질량값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LC하고 이온화, 매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스 결과값에서도 우리는 사실 아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질량값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요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아미노 애시드 시퀀스를 갖고 있는 단백질들이 있는지, 걔네들이 양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시퀀싱의 단계입니다. 아미노애시드 시퀀싱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아까 이쪽에 사실은 회색으로 뭐가 좀 써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 이야기인데요. 질량 분석을 통해서 기체가 된 펩타이드의 총 분자량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복잡계에서 얻을 수가 있고 걔네들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펩타이드들을 쪼개서 쪼갠 이 조각 펩타이드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한 번만 펩타이드를 질량을 재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 펩타이드들의 전체 총 분자량을 재고 나서 걔네들을 한번 쪼개서 다시 질량을 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스 애널라이저에서 펩타이드의 총 분자량을 측정을 합니다. 자, 온전한 차지드 펩타이드 아이온의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펩타이드들을 하나하나씩 여기서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씩 한 질량값을 가지는 펩타이드만 콜리전 셀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여기도 역시 진공 챔버로서 고온 고압의 질소가스가 주입이 되어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질소가스는 랜덤으로 이 펩타이드를 자르게 됩니다. 쪼개게 됩니다. 펩타이드 본딩을 파괴하는 에너지가 이제 있기 때문에 펩타이드 본딩을 파괴를 하게 됩니다. 파괴된 펩타이드 이온은 프래그먼트 이온이라는 형태로 쪼개서 존재를 하게 되고 그 쪼개진 펩타이드 이온들을 모아서 다시 매스 애널라이저로 보내는 과정이 질량 분석기 내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두 번째 매스 애널라이저로 보내면 다시 쪼개진 이온들, 프래그먼트 이온들의 질량이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첫 번째 펩타이드 전체의 질량을 재었던 데이터의 종속이 되게 됩니다. 이 종속 관계의 데이터가 끊임없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MS1, MS1 파트라고 하고요. 쪼개진 다음에 다시 질량을 재는 파트를 MS2 파트라고 합니다. 또는 MSMS, MESMES라고도 합니다. 네, MS1 첫 번째 스텝, MS2 파트, 두 번째 파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량 분석을 두 번 연달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 분석, 프로테오믹스 질량 분석을 할 때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텐덤 매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속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텐덤 매스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를 보면은 아까 질량 분석기 끝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2차원 스펙트럼의 질량값에 따라서 펩타이드들의 질량이 기록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2차원의 데이터가 아니라 사실은 3차원의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펩타이드, 이 빨간색 펩타이드를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펩타이드의 질량은 이렇게 재어졌는데 사실 얘는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얘가 쪼개져서 나오는 얘로부터 생성이 된
쪼개진 이온들의 데이터가 이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질량 분석 데이터는 3차원입니다. 이렇게 평면으로 봤을 때는 MS1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숨겨진 여기 펩타이드 질량 데이터 하나에 숨겨진 데이터까지 보게 됐을 때 이제 또 한 차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C에서 펩타이드들을 계속 분리를 하면서 내보내게 되고 긴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몇십 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계속 펩타이드들은 LC를 빠져나가서 이온화 쪽으로 가서 전기 에너지를 받고 이온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질량 분석기는 계속 질량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자, 질량 분석을 수행을 할 때 전체 펩타이드들의 질량을 재고 나서 걔네들을 하나하나 다시 쪼개서 다시 질량을 재는 그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전체 질량을 먼저 재고요. 그 다음에 쪼개서 종속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다 쟀다 하면은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서 다음에 들어오는 펩타이드들의 전체 질량을 재고 그 다음에 쪼갠 질량을 재고 다시 펩타이드들의 전체 질량을 재고 하나하나 쪼갠 질량을 다시 재고 이 방식이 계속 분석 내내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방식을 이용해서 질량을 두 번 쟀는데 이 방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펩타이드의 시퀀스를 알 수가 있는가? 예시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런 펩타이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SG로 시작하는 펩타이드입니다. 얘는 1168 달톤짜리입니다. 자, 얘는 SG로 시작하는 이 펩타이드는요. 콜리전 셀에서 질소가스에 의해서 쪼개질 때 랜덤하게 쪼개져서 다양한 경우의 수로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들의 테이블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테이블입니다. 질소가 눈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쪼갤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펩타이드 본딩을 끊기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끊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끊는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프래그먼트 이온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얘는 세린이니까 88달톤이고 나머지 부분은 1080달톤입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질소가 쪼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모든 분석은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미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데이터가 이제 모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양한 부분을 쪼개면서 다양한 프래그먼트 아이언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최초의 펩타이드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쪼개진 프래그먼트 아이언들의 데이터가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질량 분석기는 모았다가 하나로 인테그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다음과 같은 프래그먼트 아이언들의 피크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피크의 데이터하고 이 펩타이드의 질량을 쟀던 데이터하고 연동을 시킵니다. 종속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쪼개진 애들은 이 1168 달톤짜리의 이 펩타이드의 시퀀스는 모릅니다. 네, 1168 달톤짜리의 펩타이드 질량값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데이터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이 과정은 계속 수행이 됩니다. 연동되는 과정, 그리고 쪼개는 과정, 질량을 측정하는 과정, 연동하는 과정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퀀싱은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질량 분석기가 수행을 하는 과정은 아니고 이제 질량 분석기로부터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다 얻었어요. 그래서 3차원 데이터를 다 얻었습니다. 그 3차원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시퀀스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때는 어, 조금
간단한 얘기일 수가 있겠지만은 질량값, 아미노애시드의 질량값이 당연히 이용이 됩니다. 이 질량값이 우리가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한 질량값들 그리고 쪼갠 질량값들 하고 이 알려져 있는 아미노애시드들의 질량값을 이용을 하면은 시퀀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보다 간단하게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예시로 말씀드리는 이 알고리즘은 이 아미노애시드 하나하나의 질량값과 우리가 얻은 쿼리 데이터의 질량값들을 쉽게 이어주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놈 시퀀스 데이터로부터 레퍼런스 아미노애시드 시퀀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론적인 데이터베이스이고요. 알려져 있는 지놈 데이터베이스 시퀀싱을 인실리코에서 아미노애시드 시퀀스 데이터로 바꾼 이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험적으로 얻은 MS와 MSMS 데이터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서로 매치를 해보면서 이걸로부터, 그러니까 레퍼런스 데이터로부터 이 아미노애시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펩타이드니까 얘네들이 쪼개졌을 때 모든 경우의 수는 이런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야라고 하는 레퍼런스 스펙트라가 존재를 하게 되고, 우리가 얻은 스펙트라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두 스펙트라를 비교 분석을 하면서 모든 스펙트라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퀀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당연히 이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인체 단일 조직 안에는 12,000개 정도의 12,000종 정도의 단백질이 발현이 되고 있고, 이것들을 질량 분석에 적합한 펩타이드로 변환을 했을 때 약 13만 개의 펩타이드가 서로 다른 펩타이드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펙트라도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얻을 때 13만 개 정도의 이 스펙트라가 얻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 일일이 분석을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고요. 이것을 수행을 해주는 알고리즘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제 제가 이것도 하나의 이제 예시입니다. 이 알고리즘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고 계속 발표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만약에 이 우리가 얻은 데이터가 이렇게 다 모아져 있습니다. 1번부터 10,000번까지의 스펙트라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스펙트라는 펩타이드 매스는 이제 1000 달톤이에요. 전체 펩타이드의 질량값은 1000달톤이고, 그 다음에 얘로부터 쪼개진 스펙트라가 이렇게 나타나 있게 됩니다. 종속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휴먼 프로틴 시퀀스 데이터베이스하고 이제 비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첫 번째 시퀀스가 이 단백질이다, 휴먼 알부민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트립신으로 쪼개서 여기에서 첫 번째 있는 펩타이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펩타이드의 질량을 계산을 해서 계산값으로 알아내게 됩니다. 근데 일단 이 펩타이드 시퀀스부터 여기랑 맞지 않죠, 지금. 그래서 얘는 바로 기각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펩타이드의 전체 질량값과 우리의 펩타이드 전체 질량값이 같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프래그먼트 아이온들의 스펙트라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매치가 되는지, 또는 너무 미싱 데이터가 너무 많게 되면은 이 스코어링 알고리즘에서 그 점수가 잘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유저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몇 점이나 되는지를 알려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 시퀀스가 맞는 것 같아를 우리에게 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 첫 번째 스펙트라에 대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지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치가 되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데이터에서도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시퀀싱의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스펙트럴 수는 많고 데이터베이스도 크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는 작업에서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것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제 체감상으로는 10년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빨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주일이 걸렸다면은 지금은 반나절 정도의 이 모든 데이터 시퀀싱 과정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정리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펩타이드 샘플이 있고요. LC에서 이 펩타이드들이 서로 다른 성질에 따라서 분리가 되고 일렉트로 스프레이 아이오나이제이션으로 이온화가 돼서 기체 상태로 질량 분석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량 분석부에서 그 저울에서 질량이 재어지게 됩니다. 몇 달 톤인지. 그 다음에 텐덤 매스가 수행이 됩니다. 펩타이드의 전체 질량을 잰 후에 걔네들을 다시 쪼개서 조각을 내어서 그 조각난 펩타이드들의 질량을 다시 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를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펩타이드, 매스, MS1의 데이터, MS2의 데이터, 쪽 프래그먼트 아이온들의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퀀싱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두 데이터 모듈을 이용해서 시퀀싱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펩타이드의 시퀀스를 이제 알아내게 된 것인데 펩타이드로부터 프로틴으로 어셈블링하는 알고리즘도 역시 잘 알려져 있고 이제 잘 사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의 프로틴 어셈블리를 완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로부터 그러니까 더 앞으로 나가서는 생체 시료로부터 이 분석을 통하게 되면은 프로틴 테이블이 얻어지게 되고 이 프로틴에 대한 정보 얼마나 매스가 질량이 얼마인지 신뢰도 시퀀스의 신뢰도가 얼마인지 이런 테이블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테오믹스 연구자들은 생체 시료로부터 단백질, 펩타이드로 만드는 것부터까지 것부터 시작을 해서 LC로 분리하는 것, 질량 분석기에서 가장 최적의 질량 분석 조건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퀄리티 좋은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것,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알고리즘을 택하고 변형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을 QC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 정량적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아미노애시드 서열을 갖고 있는 단백질들이 그 시료 내에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단백질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얻었던 우리가 수집했던 피크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 2D 피크의 높이와 넓이를 분석을 해서 전기적인 신호잖아요. 전기적인 신호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해당 단백질의 어, 유닛이 없는 대신 절대적인 값은 얼마 있는지는 그건 아니지만 상대적인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이제 레이블 프리 퀀티피케이션이라는 이제 분석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단순히 분석을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펩타이드 시료를 SMS로 분석을 했을 때, 이 데이터를 시간에 따라서 나열을 해서 이렇게 2차원의 피크를 3차원으로 다시 재구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어, 평면으로 나타내어서 시간에 따라서 해당 펩타이드들이 얼마나 많이 용출이 돼서 분석이 되었는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에 높이를 정량값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밑넓이를 적분을 해서 정량값으로 정하는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정량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단백질들이 있는지에 더해서 이 단백질들이 샘플 1, 샘플 2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시료들에서 각 시료들에서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까지 어, 값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적인 신호를 변환한 값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프로테오믹스에서의 LC 그리고 이온화 그리고 MS 그리고 데이터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생체 시료로부터 이 데이터를 얻는 것까지가 가장 핵심이 되겠죠. 네, 이 데이터를 얻은 뒤부터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어떤 이제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분석적인 파트이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 다양한 이제 바이올로지에서 풀어내지 못한 숙제들 또는 클리니컬 언맷 니즈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분석적으로 이제 이 LCMS 기반의 프로테미스를 소개해드리는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예, 스 말고 뭐 NMR 같은 것도 써요?
네, 사용하는 팀들이 있는데 저희 연구팀에서는 LCMS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라이브러리에 잘안 알려져 있는 뭐 새로운 페이지 같은 게 나오면 네. 대중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드노보 시퀀싱이라고 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합성된 그런 네. 단백질들을 분석을 할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이렇게 지루한 작업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아미노애시드를 하나씩 더해보고 빼면서 그 해당하는 그 피크가 존재하는지 프래그먼트들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맞춰보는 작업이 또